안녕하세요. 참으로 믿기 어려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미국은 손을 들었고 중국은 자취를 감췄으며 일본마저 조용히 물러섰습니다. 전 세계가 불가능이라고 말한 그 기술을 오직 한국만이 조용히 현실로 만들었습니다. 시속 1000km, 진공속을 달리는 꿈의 열차. 이게 가능할 수 있는 건지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 진짜 실현된 거야? 미국 캘리포니아 MIT 출신의 항공역학 전문가이자 NASA 프로젝트 외주 자문으로 활동하던 마크 리처드슨 박사는 책상 앞에서 한참을 얼어붙은 채 모니터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우연히 추천 영상으로 떠오른 한국의 기술 다큐멘터리를 클릭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화면 속에서 펼쳐진 장면은 그의 평생의 꿈이자 동시에 수십 년간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그 기술을 한국이 실현해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었죠. 진공 튜브 안에서 시속 1000km로 달리는 열차. 그게 어떻게 현실이지? 진짜야? 화면엔 2020년 한국 충북 오송의 실험장에서 시속 1020km를 돌파한 꿈의 초고속 열차. 하이퍼튜브의 성공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커다란 진공 터널 안을 단 한 번의 진동도 없이 날아가듯 질주하는 이 열차는 단순한 기술 데모가 아니었습니다. 명백히 실제로 움직였고 심지어 내부에 커피 한 잔도 흘리지 않았다는 것이었죠. 이 영상을 보는 순간 마크는 그 자리에서 멍하니 한참을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신이 대학 시절부터 연구해왔던 고속 수송 시스템이 미국에서도 일본에서도 중국에서도 번번이 실패하거나 포기했던 그 기술이 세상 어느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한국에서 그것도 세계 최초로 현실이 되었다는 것. 이건 그 어떤 과학 다큐보다도 더 공상과학처럼 느껴졌습니다. 마크는 MIT에서 유체역학과 열역학을 전공하며 진공 상태에서의 마찰 없는 열차 시스템, 이른바 하이퍼루프에 매료되어 2009년부터 해당 프로젝트 논문을 준비해왔습니다. 하지만 당시 교수들은 이렇게 말했죠. 이건 그저 꿈이야. 공상과학 소설 같은 거지. 음속 열차? 자네가 다음 스필버그라도 되는 건가? 이후 일론 머스크가 2013년 하이퍼루프라는 이름으로 비슷한 개념을 발표하며 잠시 전 세계가 주목했지만 정작 머스크 본인은 기술적 한계를 이유로 프로젝트에서 손을 뗐습니다. 미국의 민간 기업들이 몇 차례 시도했지만 현실은 시속 172km 수준에서 멈췄고 그마저도 몇 년 뒤 모두 철수했죠. 마크도 그중 하나의 프로젝트의 자문으로 참여했지만 터널 설계, 안전성, 비용 문제, 소음 문제 등으로 인해 끝내 그 누구도 실현하지 못했습니다. 중국도 1000km를 넘겼다고 주장했지만 어디에도 검증 가능한 영상은 없었고 대부분의 실험은 수치 발표에만 그쳤습니다. 결국 일본도 손을 뗐습니다. 초전도 자기부상 열차에 집중하던 일본조차 이 진공열차는 무리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죠. 그러던 중 영상 속 한국의 연구자들이 등장합니다. 2009년 전 세계 누구도 이 기술을 믿지 않던 시절 조용히 연구를 시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논문을 발표해도 학계에서조차 인정받지 못하고 한국형 공상과학이라는 조롱을 들어야 했던 이들. 하지만 그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2017년 오송의 하이퍼튜브 시험장을 건설하며 차근차근 실험을 이어갔고 드디어 2020년 전 세계 언론과 과학자들이 실시간으로 지켜보는 가운데 세계 최초로 진공 상태에서 시속 1020km를 돌파했습니다. 심지어 주행 중 흔들림 없이 커피잔이 그대로였고 소음은 거의 들리지 않았다는 평가까지 받았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20분. 열차가 아니라 거의 수송용 로켓이다. 에너지 소모는 기존 열차의 20분의 1점. 마크는 영상에서 손을 떠는 한국 연구자의 모습을 보며 자신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마크는 오랜 시간 실패한 미국의 현실을 떠올렸습니다. 예산은 넘쳐났지만 추진력은 없었고 각종 규제와 이해관계로 인해 기술은 항상 늦었습니다. 그에 반해 한국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마크는 결심했습니다. 난 한국에 가야 해. 내가 평생 꿈꾸던 기술이 바로 그곳에 있어. 그의 마음속엔 의문보다 감동이 더 컸습니다. 왜 하필 한국이었을까? 이 작은 나라에서 어떻게 이런 위대한 혁신이 나올 수 있었을까? 이것이 바로 한 과학자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다시 바라보게 되는 이야기의 시작이었습니다. 마크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다시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이미 3번은 본 영상이었지만
볼 때마다 느껴지는 감정은 더욱 강렬해졌습니다. 그는 책상 서랍에서 먼지 쌓인 오래된 서류철을 꺼내 들었습니다. 바로 자신이 2011년 대학원 졸업 논문 주제로 썼던 진공 튜브 기반 고속 수송 시스템 개발 방안. 그 논문은 결국 발표조차 하지 못하고 묻혀버린 그의 첫 번째 꿈이었습니다. 내가 생각한 이론들이 한국에서 현실이 되다니. 난 왜 포기했지? 그는 결국 항공우주 기술 쪽으로 커리어를 옮겼고 나사 외주팀에서 일하며 소형 위성 추진 시스템과 궤도 도약 기술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40대 중반. 그가 평생 간직했던 진공열차의 꿈은 잊힌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그는 매일 밤마다 한국 관련 자료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기술 자료, 특허 문서, 학회 발표 영상까지. 그러다 어느 날 마침내 하나의 기회를 발견하게 됩니다. 2025년 그가 참여하고 있던 캘리포니아의 민간 우주항공 기업 스트라토다인에 놀라운 제안이 들어옵니다. 한국의 모빌리티 기술연구원에서 차세대 교통기술 국제포럼에 미국 전문가들을 초청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이퍼튜브 실증시설 시찰과 한미 기술 교류 세미나를 겸한 행사였고 그중 미국 대표 자문단으로 마크에게 공식 초청장이 온 것이었습니다. 진짜야? 내가 한국에 간다고? 마크는 말 그대로 운명이라 느꼈습니다. 머릿속에선 이미 수백 번을 떠올렸던 나라, 자신이 이룰 수 없었던 꿈을 현실로 만든 나라. 그렇게 마크는 생애 첫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게 됩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깜짝 놀랐습니다. 공항 내부는 마치 SF 영화의 한 장면 같았고 자동 입국 심사부터 스마트 짐차지 시스템, AI 안내 로봇까지 도입된 풍경은 미국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특히 스마트한 대중교통 연결 시스템은 감탄을 자아냈죠. 이게 공공 시스템이라고? 미국보다 20년은 앞선 것 같은데. 그는 공항에서 KTX를 타고 서울로 이동하며 또 한 번 충격을 받습니다. 열차는 조용했고 진동도 거의 없었습니다. 무선 충전이 되는 좌석과 넷플릭스 시청이 가능한 개인 스크린까지. 마크는 미국의 암담한 철도 인프라가 떠올랐습니다. 시간도 정확했고 무엇보다 깨끗했습니다. 서울 도심에 도착한 마크는 행사 전날 오랜만에 혼자 식사를 하기 위해 명동에 있는 한 식당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메뉴판은 대부분 한국어였고 직원은 영어가 서툴렀습니다. 그 순간 마크는 혹시 이곳도 폐쇄적인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스치듯 지나갔습니다. 그는 그동안 한국에 대해 이상적인 이미지만을 가졌던 자신이 다소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한 한국인 청년이 영어로 친절히 말을 걸었습니다. 도와드릴까요? 메뉴 고르기 어려우시죠? 그 청년은 마크에게 김치찌개, 불고기, 비빔밥 등을 추천해 주었고 덕분에 그는 맛있고 따뜻한 한식을 제대로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식사 후 청년은 영함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전 교통연구원에서 일하고 있어요. 내일 오송 시험장 가시죠? 저도 갑니다. 같이 가요. 그 청년은 바로 KMTI의 연구원 이준호 박사였습니다. 다음 날 마크는 이준호 박사와 함께 충북 오송에 위치한 하이퍼튜브 시험장을 방문하게 됩니다. 드넓은 대지 위에 길게 뻗은 진공 튜브는 보는 것만으로도 압도적이었고 주변에는 외신 기자들과 세계 각국의 연구진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오늘은 시속 1050km 주행 테스트가 있습니다. 직접 탑승은 아니지만 내부에 센서와 커피잔이 설치돼 있습니다. 마크는 숨을 삼키며 관측 센터에 앉았습니다. 대형 화면의 실험 장면이 실시간으로 중계되고 있었습니다. 5, 4, 3, 2, 1. 웅장한 소리와 함께 열차가 진공관 안에서 발사되듯 튀어나갔습니다. 순간적인 정적, 그리고 믿을 수 없는 수치가 화면에 떴습니다. 1052km 성공입니다. 관중석에서 환호성이 터졌고 마크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곧이어 화면에는 열차 내부의 커피잔이 흔들림 없이 그대로 놓여있는 장면이 클로즈업 되었습니다. 마크는 자신도 모르게 박수를 치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날 저녁 마크는 호텔 방에서 동료 과학자들과 가진 포럼 리셉션 중 술잔을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미국에선 수천억 달러를 쏟아붓고도 시속 200km 넘기기 힘들었습니다. 한국은 기술뿐 아니라 실행력이 놀랍습니다. 이준호 박사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국은 무언가를 하기로 결정하면 온 나라가 하나처럼 움직입니다. 기술은 사람을 닮아야 한다고 믿거든요. 다음 날 마크는 갑작스러운 복통을 겪었습니다. 급히 병원에 가게 되었고
일정을 모두 포기해야 할까 걱정이 앞섰죠. 그런데 이준호 박사가 직접 병원까지 데려다주고 예약도 대신 처리해 주었습니다. 병원은 깔끔하고 의료진의 태도는 매우 전문적이었습니다. 진료는 30분도 채 걸리지 않았고 비용은 단돈 12달러에 불과했습니다. 이게 말이 돼? 미국이라면 검사 하나에 수백 달러는 좋게 들었을 텐데. 마크는 한국의 의료 시스템에 또 한 번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은 기술만 앞선 나라가 아니다. 그 기술을 사람에게 연결하는 법을 아는 나라다. 서울로 돌아온 마크는 매일이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거리마다 설치된 스마트 횡단보도, AI 기반 교통 예측 시스템, 그리고 실시간 공공 데이터가 연동된 대중교통 앱까지 이 모든 것이 하나의 도시 안에서 유기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가 살아온 미국 도시들과는 너무나 대조적이었습니다. 그는 미국의 대도시들이 여전히 교통 혼잡과 노후 인프라라는 숙제를 안고 고군분투하는 동안 한국은 이미 미래를 달리고 있다는 것을 체감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완벽해 보였던 한국에서 그는 작지만 깊은 문화적 충돌을 경험하게 됩니다. 한국에서의 일정 중 하나로 마크는 서울 모빌리티랩의 공동 연구 프로그램에 참석하게 됩니다. 이곳은 한국의 하이퍼튜브 연구와 병렬로 도시명 전기 자율주행차와 AI 교통통제 시스템을 개발 중인 기관이었고 여러 국내 대학과 기업이 협력하고 있었습니다. 처음 회의에 들어섰을 때 마크는 적잖이 당황했습니다. 왜 전원이 동의하는 쪽으로만 결론이 나지? 이건 토론이 아니라 발표잖아. 회의에서는 누군가의 발언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고 반대 의견은 좀처럼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크는 자연스럽게 미국식 토론을 기대하고 있었기에 속으로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자기 의견은 없고 다들 리더가 말한 방향에 맞춰 말하는 느낌이야. 회의가 끝나고 그는 통역사를 통해 몇 가지 의문을 조심스럽게 질문했습니다. 그러자 동석한 이준호 박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마크, 한국은 아직 개인보다 조직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강합니다. 그래서 맞는 말보다 조화로운 말을 먼저 고려하죠. 이 말을 듣는 순간 마크는 자신도 모르게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미국은 무엇보다 개인의 창의성과 직설적 표현을 존중하는 문화였기 때문에 그는 이것이 자율적이지 못한 사회라는 인상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술은 자유로운 환경에서 발전한다. 과연 이 방식이 올바른 걸까? 그날 저녁 마크는 숙소로 돌아와 혼잣말을 했습니다. 한국의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과연 그 기반이 되는 조직 문화와 결정 구조는 미래를 지속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그를 사로잡았습니다. 며칠 뒤 그는 서울대 캠퍼스에서 열린 글로벌 스마트 트랜스포트 포럼에 참석하게 됩니다. 다양한 국가의 전문가들이 모인 이 행사에서 한 유럽 학자가 한국 기술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한국은 기술적으로는 선도하지만 인간 중심적이지 않다. 시스템이 빠른 만큼 사람은 뒤처질 수 있다. 그 말은 마크에게 꽤나 설득력 있게 들렸습니다. 그는 한국의 대단한 기술을 체험하고 있었지만 동시에 시민들이 얼마나 그 기술에 적응하고 참여하고 있는지를 살펴본 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의문은 행사 후 이어진 도시관제센터 방문에서 뒤집히게 됩니다. 서울시에서 마크 일행에게 제공한 프로그램 중 하나는 스마트시티 통합관제 시스템 시연이었습니다. 여기서는 AI가 실시간으로 교통, 안전, 환경 데이터를 분석하여 도시 전체를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는 단순한 기술뿐 아니라 시민 참여형 피드백 시스템도 함께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시민이 모바일 앱을 통해 도로 위험 요소를 사진으로 찍어 보내면 즉시 관제센터와 연동되어 실제로 수정되는 방식이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기술을 만든 게 아니야. 기술과 사람을 연결하는 시스템을 만든 거야. 이것은 마크가 미국에서도 보기 어려운 모델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스마트시티 프로젝트가 기술적 구현에만 집중하고 시민 피드백은 형식적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한국을 단지 기술만 앞선 나라로 볼 수 없었습니다. 한국은 철저하게 사람 중심의 기술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었고 그것이 이 나라를 진정한 미래형 국가로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마크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이틀 후 마크는 마지막 일정을 위해 다시 오송을 찾습니다. 이번에는 하이퍼튜브 기술팀과 협력해 자사의 우주 추진, 기술을 어떻게 접목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기술 미팅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이전에 느꼈던 한국식 회의 문화에 대해 진심 어린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여기선 토론보단 동의가 우선인가요? 그것이 혁신을 막는 건 아닌가요? 이에 대해 기술 책임자인 최경호 소장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마크 박사님, 우리는 동의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모든 의견을 들은 뒤 서로 가장 책임질 수 있는 방법을 협의하는 것이죠. 한국에서는 책임은 개인이 아니라 집단이 나눕니다. 그래서 실패도 함께 감당할 수 있어요. 그 말은 마크에게 전곡을 찌르는 한 방이었습니다. 그는 평생을 내가 책임지고 내가 이끈다는 문화에서 살아왔지만 실패가 개인에게만 집중되는 구조 역시 수많은 혁신을 조기에 무너뜨리는 걸 보아왔습니다. 이건 단점이 아니라 또 다른 방식의 강점이구나. 그날 저녁 그는 숙소 복도에서 이준호 박사와 마주쳤습니다. 준호 씨, 나 처음엔 좀 불편했어요. 한국 방식이 너무 정적이라 느껴졌거든요. 하하, 예상했어요. 많이 다르니까요. 근데 지금은 이해돼요. 그 정적인 흐름 속에서 가장 빠르게 움직이는 게 한국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날 밤, 마크는 자신이 작성 중이던 메모에 이런 문장을 남깁니다. 한국은 단지 기술의 선진국이 아니다. 이 나라는 기술이 사람을 감싸는 구조를 만들었다. 그 덕분에 누구나 미래를 체험하고 그 변화의 일부가 될 수 있다. 그는 미국으로 돌아가기 전 서울 야경이 내려다 보이는 한강변 벤치에 앉아 생각에 잠깁니다. 자신이 본 한국은 단지 빠르다는 것 이상의 가치가 있었습니다. 한국은 포기하지 않는 정신, 사람을 향한 기술, 그리고 공동체의 힘이 결합된 나라였고, 그것이 마크가 평생 꿈꾸던 진짜 미래였던 것입니다. 한강변에서 불어오는 저녁바람은 유난히도 부드러웠습니다. 도심의 화려한 불빛, 다리 위를 달리는 자동차들의 일정한 흐름, 강을 따라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는 시민들. 마크는 그 모든 광경 속에서 한국이란 나라의 리듬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 리듬은 결코 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멈추지 않고 거침없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지난 2주간 한국에서 직접 체험한 모든 것들을 머릿속에 하나씩 떠올렸습니다. 하이퍼튜브의 초고속 실험, 서울의 스마트 교통 인프라, 기술과 인간이 함께 가는 도시 시스템, 그리고 자신에게 손을 내밀어준 한국 연구자들, 그 모든 것이 단지 기술의 진보가 아니라 사람이 중심이 된 혁신이라는 사실에 이르자 그는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건 내가 평생 찾고 있던 퍼즐 조각이었구나. 출국 하루 전 마크는 한국의 한 대학에서 진행된 국제 첨단 기술 포럼에 마지막으로 참가했습니다. 행사 말미에 각국 대표들의 간단한 발표 시간이 있었고 마크에게도 짧은 마이크가 주어졌습니다. 무대에 오른 그는 조용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미국은 기술의 꿈을 꾸는 나라입니다. 그렇지만 그 꿈이 현실이 되기까지는 수많은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곳 한국은 조용히 묵묵히 그 벽을 넘었더군요. 마치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이 말이죠. 그는 자신의 진심을 담아 마지막으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이제는 제가 배워야 할 차례입니다. 한국의 기술이 아니라 한국의 자세를요. 관객석에서는 조용한 박수가 퍼졌고 한국 측 패널 중 한 명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제 우리는 같은 꿈을 꾸는 동료입니다. 미국으로 돌아온 마크는 공항에서부터 체감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버스 시간표를 확인하려 했지만 제대로 연동되지 않았고 짐을 찾는데도 불필요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길거리의 신호등은 여전히 오래된 센서에 의존하고 있었고 출근길 교통 정체는 과거 그대로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단지 한국의 기술에 감탄했던 것이 아니라 그 기술이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에 감동받았다는 것을요. 며칠 후 그는 자신이 일하던 회사를 정리하며 동료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남깁니다. 여러분, 저는 새로운 협업을 시작하려 합니다. 한국과 함께 말이죠. 그리고 몇 달 뒤 그는 미국의 유수한 대학 2곳, 그리고 KMTI와 공동으로 구성된 한미 스마트 모빌리티 협력 프로젝트의 디렉터로 공식 임명됩니다.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양국의 기술을 연결하고 사람 중심의 미래 교통 모델을 함께 설계하는 중책을 맡게 된 것이죠. 마크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그는 자신만의 꿈을 쫓는 외로운 과학자가 아니었습니다. 이젠 공동체를 중심으로 세상을 바꾸는 기술을 꿈꾸는 팀의 일원이자 한국을 통해 다시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한국 방문 이후 기술과 사람의 공존이라는 주제로 TED 발표를 하게 되었고 그 자리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남깁니다. 기술이 위대하다는 건
그것이 얼마나 빠르냐가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을 품을 수 있느냐가 진짜 위대함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 해답을 찾은 곳은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소개한 이야기는 단순한 과학자의 출장기가 아닙니다. 이건 기술 앞에 겸손한 나라, 그리고 사람 중심으로 미래를 설계한 나라, 한국이 어떻게 전 세계를 감동시켰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미국도 포기했고, 중국은 빠졌고, 일본도 손을 놨던 그 꿈의 열차를 현실로 만든 나라, 바로 대한민국. 우린 지금 그런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자부심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영상은 어떠셨나요? 마지막으로 1초면 충분한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고 마음 따뜻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K감동 피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